예, 오늘은 살펴봐야 될 재료들이 너무너무 많죠. 미국 쪽의 지표라든가 그리고 뭐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황 부분도 좀 길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왜 부분에서는 업종 부분도 상당히 길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랜빌의 매매 법칙 제4법칙을 또 준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먼저 이제 시황부터 진행을 해드릴 텐데 차분차분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 눌려져 있고 지금 이 시간 유럽 증시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신 국면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 해석해드렸고요. 오늘도 여전히 유럽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놓고 보셔왔던 좀 부정적인 내용들 오늘 기준에서는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 시각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자료는 미국 쪽의 지표 부분부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하나 발표가 됐죠.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인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업률 변화 추이를 놓고 보시면 그나마 조금 낫겠죠. 그래서 실업률 기준에서도 2013년 이후에 계속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셔도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단기적인 뭐 뉴스 내용이라든가 혹은 증권사 그 보고서 내용까지 정도만 보시더라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좀 그 장기간의 지표도 찾아서 꼭 놓고 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고용자 수가 증가한 부분, 그러니까 2008년 충격 이후에 2009년부터 해서 뭐 바닥권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죠.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2008년도 수준, 사태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 시점의 기준까지 되돌려져 있다는 거예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8년도 뭐 거의 끝자락의 기준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죠? 실업률이 두 자릿수까지 확대될 수 있다. 대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뭐 시장을 짓누르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2008년도 기준도 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시면 2003년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글로벌 증시는 2002년도 말부터 선진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 1분기에 바닥을 찍고 움직였어요. 국내 증시도 2003년 3월에 512포인트가 바닥이었죠. 거기에서부터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미국의 실업률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점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경기에 호황세를 맞았다는 겁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고용지표의 개선책,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해석은 어떻게 나왔죠? 기존의 해석대로라면은 금리 인상 부분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이 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국의 보수당 쪽이 총선에 이기게 되면은 2017년도에 유로존에서 탈퇴하겠다. 이러한 그 공약을 내걸고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 상태에서 시장 혼조세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영국 쪽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당이 격돌을 한 게 아니고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탄력적인 반등이 금요일 날 나왔었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한다면 지표 해석이나 또 뭐 채권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채 부분의 해석 그리고 주변 요인에 대한 해석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미국 지표에 대해서는 뭐 고용 지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럽 쪽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국채 부분의 흐름.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또 급락을 연출하는 부분이 국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주 깊게 설명을 드릴 거고 파워포인트 또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발 악재 요인입니다. 뭐 계속해서 나오는 악재인데 현재 11일 날 유로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리스 부분은 이번에는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봉합을 계속하고 있죠.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악재가 될지 아니면 뭐 이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해소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 내용 한번 차분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요, 뭐 전체 내용은 나중에 자료 다운받으셔서 보시고요. 일단은 그리스 채무 조정에 대한 노력 부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건 재무장관에 의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5월 11일 부분에 있어서 미리 7억 5천만 달러 부분을 미리 이제 그리스 쪽에서 IMF로 상환하는 흐름.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월 12일, 15일, 20일, 뭐 31일. 그리고 6월 말까지의 일정에서는 대략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리스의 문제는 그나마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한 걸음 뒤편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럽 쪽의 두 가지 요인, 뭐 국채 부분은 나중에 해석해드리고 그럼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문제점, 이 문제점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끝나면서 불확실성 해소됐고요. 보수당이 집권을 하게 됐지만은 압승을 하게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7년도에 유로존 탈퇴 국민 투표 부분 이러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악재 요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리스발 악재 요인도 이제는 조금 한 발짝 또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국 쪽 긍정적이고 유럽 쪽도 지금까지의 재료 내용은 긍정적이고 그러면 아시아 쪽 흐름은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2주 동안 기준에서 이번 주말에 나왔던 내용, 중국이죠.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중국 쪽의 지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금리 부분 놓고 볼 텐데 최근 그 금리 인하 부분 일요일 날 또 역시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발표한 내용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 그래서 최근 6개월 내에 금리를 이렇게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부분이 양적 완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 쪽이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어찌됐건 긍정적인 경기 개선책 뭐 이런 부분에 흐름들이 나와 있고요. 미국 쪽이나 영국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이제 일단은 호주처럼 바뀌고 있다. 일본 쪽 어떻게 됐어요? 아베노믹스 부분에 양적 완화죠, 그것도.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일본 쪽의 그 금융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 쪽의 이러한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분, 뭐 지준율 인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지준율 인하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만 반대급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제 성장률이 굉장했었습니다. 뭐 8%대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 7% 초반 혹은 7%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부양하고자 금리 인하를 하고 지급 준비를 인하하는 거거든요. 다시 해석한다면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유럽과 미국 쪽에서 급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급락이 나왔던 부분의 해석이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 쪽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규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아침 시황 뉴스가 있었고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 내용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작았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 요만큼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을 보실 때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지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하시되 중국 증시의 변동성 하루에 뭐 8%까지도 나옵니다. 이러한 그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말자. 내동매매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립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놓고 볼게요. 지금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드렸는데 중국의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다우 지수의 흐름입니다. 사실상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놓고 보실 부분은 박스가 다 작죠. 그 내용은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급 준비율 인하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표로 수치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의 금리를 인하했을 때 세 차례, 최근 6개월 내 세 차례 인하했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0.5%, 0.86%, 오히려 월요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침장의 기준 0.47%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금리 영향이 선진 시장에, 브릭스 시장의 영향력이 선진 시장에 연동된다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급 준비를 인하했을 때도
퍼센테이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나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금리 인하했을 때 그리고 지준율 인하했을 때 역시 표 보시면은 거의 연동된 폭 없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항생입니다. 항생은 항상 말씀드리죠. 홍콩이에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도 거의 박스의 크기를 놓고 보시면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월요일 기준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항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글로벌 증시 폭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51% 상승에 국한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쭉 그림 그려드리는데 뭐 사실상 그 중국의 조그만 뉴스만 나와도 종목별로도 뭐 엇갈림이 크게 나오는데요. 연동되지 마십시오. 놓고 보시면 0.35, 0.55 그리고 월요일 기준에 굉장히 기분 안 좋으셨잖아요. 미국 쪽, 유럽 쪽 급등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금리 인하 때문에 한 3%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마감동 쇼크에 눌리면서 0.57에 국한됐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중국 쪽의 흐름도 놓고 보죠. 중국 쪽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은 표로 결론을 내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5월 11일 날 3% 올라오니까 이러한 뉴스 내용도 있어요. 중국 증시가 올라서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의 증시의 연동폭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 또 지급준비율 인하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서 조금 많이 발을 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미국, 유럽, 중국, 그럼 뭐 국내 증시도 한번 놓고 봐야 되겠죠. 국내 증시 지금 최근 나오는 얘기 뭐가 있죠? 기존에 한번 신용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렸는데 신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 부담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짧게만 해석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용 부분 짧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 야간 교육 방송 때 다시 온라인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국내 신용 차트 한번 먼 차트로 볼까요? 최근 단기간의 흐름만 자꾸 보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신용 부분이 2007년도 기준입니다. 2007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당시에 미수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가고 신용을 조금 확대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부 정책의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흐름을 놓고 보시면 최근에 신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 데이터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 대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크게 문제가 될 만큼의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악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놓고 뭐 폭락이 나온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야간 하여간 무방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특히 이제 그 수급으로 놓고 보시면 조금 긍정적일 텐데 일단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월별 누적 수급입니다. 1월 달까지는 매도도 일부 보입니다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기준에서는 삼성전자의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동이 돼서 매도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도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정리였고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매수예요. 지난달 4조 6천억 굉장히 강도 있는 매수였고요. 지금 5월 달에도 사실은 관망 추세인 거지 매도가 아닙니다. 현물 기준에서는 900억 수준의 일단 매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또 연기금의 기준이죠. 연기금도 어찌됐건 뭐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속적인 순매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매도하면서 밀려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기관이 매도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놓고 보시면은 기관에서도 누구예요? 투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신은 실질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주식형 펀드 가입하셨던 부분에 대한 환매죠. 환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도가 더 크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뭐 시장이 못 간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누적으로 보시면 개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월별 기준에서도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일자별로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안 보이시는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쪽 그 4월 28일 이후에 거의 뭐 간망 추세입니다. 외국인이. 누적으로 5월 달에도 어찌됐건 매수고요. 그리고 그 앞전의 기준에서는 이제 그 누적적으로 순매수가 굉장히 큰데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4월 14일 이후에 누적된 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국내 증시 일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장중에 뭐 급락이 나온 이 부분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13일 이후에 14일부터 기준 잡았을 때, 그러니까 13일 종가, 14일 뭐 시초가 이 정도 그 공백 기간하고 구간하고요. 오늘 종가 기준 놓고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위쪽에서의 수급, 저 위쪽에서의 수급이 누가 매수를 했냐면
외국인들이 3조 9,400억, 그리고 연기금 쪽이 약 4,5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양쪽 합산을 해서 4조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4조 5천억 평균 뭐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2,140포인트 정도 단가됩니다. 거기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크게 눌려져 있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글로벌 증시에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을 견인했던 부분이 있죠. 일단은 뭐 10월부터 해서 견인했던 부분의 업종은 혼조세 속에서 어느 업종 올라가고 어느 업종은 좀 눌려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혼조세 기준이라면 1월 이후부터 해서 올라왔던 업종, 그리고 4분기 이후에 3월 중순 이후에 올라왔던 업종, 이 부분의 순환성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강도 있는 그 반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 기준에서는요, 전기전자 업종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단은 코스피 업종별 비중이 전기전자 업종이 23%예요. 3월 중순 이후에 삼성전자가 못 가면서 시장은 뭐 견인만 됐죠. 순환성으로 견인됐습니다. 못 갔던 업종군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순환성으로 견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조정에서 대부분 다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화학업종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의 탄력적인 흐름, 시장 견인력의 흐름, 또 외국인 연기금이 매집한 업종군의 흐름이 나와줘야만 시장은 올라설 수 있다는 건데, 전기전자 업종 딱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은 환율 얘기하죠. 어찌됐건 엔화 부분에 조금 그 배제될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보다는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도 야간 교육 방송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놓고 보시면은 이제 달러와 인덱스 자체가 약세를 띠니까,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를 띠다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1,100원 미만에서 계속 가서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달러와 인덱스 굉장한 강세죠. 그리고 나서 일부 조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세 약세? 아니죠.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세 약세가 나옵니까? 달러화가.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 전기전자 업종 보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힘들게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대장주냐? 굉장히 힘든 업종인데, 종목인데. 아닙니다. 잘 놓고 보세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유통 물량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약 150만 주 정도 개인 물량이 뺏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되돌리는 그 물량 거의 뭐 얼마 되지 않아요. 뭐 하루에 2만 주, 3만 주 이렇게 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크게 눌러놨는데, 이렇게 눌려버리다 보니까 시장에 갈 때도 못 가고 눌리다 보니까 야, 얘는 약해, 못 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시장지수 같이 연동폭을 안 시켜놨습니다만 저 밑에 바닥에서 보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 바닥에서부터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률은 아직까지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23.47%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못 가는 업종들 많이 있죠. 그 종목군들은 순환성의 흐름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닥 대비 올라온 폭이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저 당시에 바닥 찍을 때 기준, 그 기준 대비해서 월등하게 올라와 있고요. 이 흐름이 다시 연동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노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기준인데 시장이 연동되지 않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사실상 2007년도 이때 환율이 900원을 깨트리고 내려왔어요. 2007년 초반에.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동차 주까지도 굉장히 크게 눌렸었는데 그 이후에 흐름에서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됐었죠. 환율 영향 때문에. 지금 환율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90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의 주도력은 이쪽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 추세 깨진 거 아닙니다. 아직 깨진 거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돌파해줘야, 그렇게 올라서야만, 그럼 10% 이상의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전기전자 업종 23%의 비중이기 때문에 연동폭이 시장 지수를 이번에 2200포인트 공방하려다가 내려왔잖아요. 그 기준은 150만 원 돌파를 해야만 가능한 흐름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고 고점 158만 원대를 뚫어야만 2300포인트 기준에서의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가총액 아까 비중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이외에는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황 굉장히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미국 쪽, 유럽 쪽, 중국 쪽, 우리나라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찾으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은 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